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야기 나누는 걸 흥미롭게 들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우리 신희찬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제 엄지척을 해 주셨고요. 들으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인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발표 내용에 나온 것 같이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디자인에 개입하여 같이 의견을 나누는 프로세스는 해당 사업이 턴키 프로젝트여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적 상황에서요. 일반적인 공공 발주 사업과 같이 설계사 선정, 이후 발주 도면과 내역이 나온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는 제 짧은 경험으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예. 미국의 경우 이러한 업체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공자를 디자인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다른 발주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디자인 빔이랑 시공 빔을 얘기를 할 때 사실 들었던 네. 그 프로젝트 상황은 사실은 여기서도 되게 좀 뭐랄까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저희도 되게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이렇게 매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가 좀 새로운 프로세스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는 지금 제가 하는 그 병원 프로젝트 거기서 되게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이 찾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다 제 그런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는 왜냐하면 사업 말씀이시죠. 구조가 많이 다르고 아까 그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네. 어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가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그걸 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왜냐면은 그것들이 뭐 그런 걸 고려를 아예 안 했다가 갑자기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가 그 빔을 하면서 뭐 이 BEP라고 빔 execution plan이나 이제 그런 데서 정확하게 어떤 모델이 어느 정도 레벨 그때 우리가 그 LOD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LOD라는 그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디테일이라는 그 내용 안에 사실은 그런 시공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공성이 있는 어떤 모델이 3D로 코디네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은 항상 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말 실제 프로젝트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맞게끔 네.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가이드라인은 그냥 무슨 뭐랄까 그냥 뭔가 되게 레퍼런스야. 그러니까 되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참조만 할 뿐이지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가 QA/QC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뭔가 뭐랄까 그만큼 그 디벨롭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QA를 하기에는 되게 딴지 거는 용도로 쓰는 거지. "야 이거 LOD 이 정도에선 이런 모델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나중에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지 그걸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의 레벨의 그런 디벨롭먼트나 디테일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좀 다 비판적인 얘기 나오는데 하세요. 우리가 설계사에서 한국에서 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하니까 소위 말해 뭐 말 그대로 "돈 더 달라." 뭐 make sense. 왜냐하면 근데 이거에서 빔 프로젝트를 하니까 "돈 더 달라."는 표현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그거지. 내가 과거에 이런 더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남주 씨한테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뭐 산수 문제를 줬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줘. 만약에 이렇게 줬는데 남주 씨가 그 산수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빨간 펜으로 풀든 파란 펜으로 풀든 난 알바지. 왜냐면 난 정답만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래. 빨간 펜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빨간 펜이 좀 비싼 펜이야. 그러니까 수고비를 더 달래.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거지. 나는 정답만 필요한데 이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에서 빨간 펜으로 써야 된다는데 빨간 펜이 파란 펜보다 비싸대. 그러니까 나는 수급을 더 받아야 된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레빗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3D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그런다고 하면 내가 돈을 더 주면 너 풀이 과정을 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나한테 준대. 그럼 난 돈 더 줄 수 있지.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 자체가 어떤 식으로 패킹되고 올 때 되게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신뢰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와야지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뭘로 했느냐를 갖고선 더 주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디자인빔과 시공빔을 얘기를 할 때 시공빔에서 디자인빔을 욕하는 이유는 디자인빔에서 왔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 간섭이 너무 많다던가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 시공에서 꼬집는 거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 안에 여기 예를 들어 뭐 코리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코리더라고 하는 게 그런 덕트나 설비들이 지나가는 어떤 복도라고 쳐요. 그 안에 이제 설비들이 통로가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디자인할 때는 거기 수많게 뭐 하고 거기 뭐 빔도 지나고 하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도면에 그릴 때는 여기로 뭐 더 덕트 지나고 파이프 지나고 다 지나간다고 했는데 실제 시공하려고 보니까 그 공간에 그게 안 되네. 그러면 이걸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가 그걸 다시 리라우팅 해가지고 옆방으로 갔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공빔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실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건 되게 좀 비약적인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해가지고 디자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A에서 B까지는 간다라고 내가 표현했으니까 됐네. 니네들이 이걸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옆으로 빼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니네 시공 책임이지. 나는 일로 어쨌든 니네가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잖아.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난 너한테 정답을 줬지만 내가 너한테 풀이 과정은 주진 않았잖아. 그럼 그거 과정에서 뭐가 네가 거기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는 네 책임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오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미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실화되기에 어느 정도 좀 가까운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거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3D 모델을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공간 내에서 내가 이게 어떻게 가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 그거를 나중에 3D 모델로 만들어준다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D 모델에서 그걸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공 방향성으로 그치, 이제 시공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공사에서 물론 이제 아까 내가 지난주에 저번주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시공사가 미리 들어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문제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으니까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내가 시공을 생각 안 하고 그 디자인만 포커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빔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시공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다분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보고선 클라이언트가 돈을 더 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RFI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RFI가 줄어든다는 게 결국 디자인 모델을 갖고 시공 모델을 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공이 되기에 불가능해. 그러면 결국은 디자이너한테 다시 RFI를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디자인 다시 바꿔달라. 그럼 거기서 하는 동안 시공이 그만큼 딜레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고자 해서 그럼 프론트 로디드로 돈을 투자를 해서 디자인을 좀 더 현실화하자. 사실은 이게 빔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기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공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른다면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포인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부터 보여줄까? 화면 보여지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야. 뭐 프로젝트를 해. 그러면 이제 이거 빔으로 간대. 그러면 여러 가지 이건 좀 옛날 건데 이런 식으로 LOD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더스트리에서 합의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LOD의 각각 그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그런 정말 그 머티리얼 그러니까 파츠별로 어쩌고 저쩌고 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요즘 어떤 예를 들어 슬랩이랑 그다음에 여러 건 파운데이션 그런 예를 들어 빔이 만났을 때 어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 200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되고 300에서는 실제 어떻게 여기 빔이 맞다는지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미 이런 정보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것들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본다라는 얘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내가 뭐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뭐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이것들을 그냥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 가지고는
이거를 이렇게 3D로 만들고 이런 정보들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저 말이 도는데 이거를 이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과의 연결고리,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덕트든 파이프가 지나갈 때든 아니면 여기에 뭐 그런 클리어런스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과의 연결고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의 그런 정확수, 그러니까 참 말이 그래 넘겨. 지금 내가 말하려던 이 포인트가 아니었어.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 템플릿을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프로젝트별로 우리가 진짜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포인트냐 아니냐를 적나라하게 파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그래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은 이건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A라는 프로젝트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떠한 빌딩 코드, 뭐 이건 지금 B 포럼에서 나온 건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한 LOD를 맞추기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템플릿을 그냥 갖고 들어와. 그래서 다음 그 프로젝트 팀한테 얘를 딱 나눠줘. 그리고 야, 모두 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맞추기로 하기로 동의를 하자. 다들 처음에 뭐 그래 이렇게 넘겨.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도대체 이 안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지도 않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게 가능한지도 사실은 되게 힐끔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QA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진짜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 그걸 매니지하는 측면에서 지키겠다고 한 거를 위주로 QA를 해야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까지 하겠다고 해놓으면 이거는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서도 기회비용만 낭비되고 실제 정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야, A라는 이거는 진짜 모든 프로젝트에서 되게 디폴트로 내놓은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는 프로젝트에선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도 있단 말이야.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하면 빔 매니저인 내 입장에서 뭘 하냐? 이거 되게 하나의 그냥 이건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오면은 그거부터 해요. 예를 들어 이거 뭐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이건 뭐 일렉트릭 파워, 예를 들어 뭐 이크면이다. 그러면은 앞에 whatever 그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템플릿과 별개로 우리는 LOD SD 단계에선 이 정도까지 할 거고 DD 단계에선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컨듀잇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계에선 컨듀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부속프를 붙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들,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나중에 이건 이제 프로젝트별로 나중에 완성시켜 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간섭 체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템플릿을 갖고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걸 베이스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어디 갔니? 이 정도까지 만들 거다라고 했던 거를 기반으로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떠한 간섭 체크를 할 거다. 이거는 지금 시공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단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너무 많은 거를 하겠다고 하고 템플릿을 무작정 갖다 쓰고 빔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냥 쉽게 넘기면 QA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프로세스 중간에도 점점 퀄리티 체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대치가 되는 빔 프로세스의 디자인이 나오는 건데 이 중간 단계 땐 QA 하나도 없이 이것들을 프로세스 내내 가만히 냅뒀다가 마지막에 프로젝트 딜리버리 할 때 그걸 거꾸로 와가지고 야 그래 우리 아까 이거 하기로 했었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니네가 이걸 만족시켰는지. 그러고선 그때 돼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는 당연히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올 테고 그거를 그쵸.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시공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 이전에 어떻게 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빔 프로세스만 잘해도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런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들어오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얘기해 제가 흥분하는 게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랑 얘기를 했더니 그런 프로세스니까 가능하지라는 거야. 그런 프로세스니까 가능하지가 아니라 니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시공이라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공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하면 그 일이 되겠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일단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 말이 좀 헛나갔네. 네. 그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희찬이 형 목소리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저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지금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에 팔로우업 퀘션이 있으면은 남겨 주시고요.
아, 네, 오늘 그리고 네, 질문을 좀 제게 감정 표현만 해가지고 형 답변을 마음에서 이해를 합니다. 많은 제가 쪽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네, 요약을 한번 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자께서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나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설계를 끝나고 어떤 발주나 이런 도면들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사 컨택을 하는데, 지금 내가 신희찬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같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발주 방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신희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저러한 시스템이든 빔이라는 궁극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봤을 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이드를 좀 주어서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디자인을 위한. 왜냐면 네. 그거예요. 초반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자료들 이거는 되게 그냥 디폴트한 소위 말하면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 돼. 사전이야.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것들을 되게 강하게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지켜가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것들이 과연 내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옵티마이즈 돼 있는 컨디션이냐고 말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컨트랙터가 이 단계에 들어오면 좋은 점은 뭐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런 가이드라인 중에 필요한 것들을 캐치를 해줘. 아, 이거는 내가 컨트랙터 입장에 내가 짓는 거잖아. 왜냐면 이 모든 여러 가지 그런 LOD 디테일들은 실제 이게 지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컨틴전시를 줄여주기 위한 과정인데, 내가 지을 건데 내가 예를 들어 그래 여기 뭐 프린 기초 나왔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 리바드라고, 아 됐어, 얘네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쳐. 그러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얘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얘네가 클리어하게 해준단 말이야.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걸 클리어하게 해줘서 아까 말한 것처럼 QA를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끔 해줘.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라도 좀 프로액티브하게 내가 우리 회사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아이템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퀄리티를 갖다가 보장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자기의 계획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컨트랙터가 들어와서 도와줘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빼주면 땡큐지만, 그러지 않은 입장에서라도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는 하겠다라고 충분히 초반에 얘기를 해줘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내가 능력이 없어. 만약에 뭐 이걸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거 정도도 클리어하게 해줘야 컨트랙터, 시공사가 그 모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모델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때 얘네들이 이것들은 못했구나. 그럼 거기만 내가 좀 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정보가 넘겨주고 끝이 아니라, 미안한데 이거는 주기는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니까 니네가 한번 다시 체크해. 그러면 대신에 이 정보는 내가 확인을 했던 정보니까 니네들이 바로 갖다 쓸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줘야지. 그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시공사가 초반에 들어와도 똑같은 얘기 나올 거야. 그냥 시공사가 초반에 들어오는 거 한국에서는 디자이너가 엄청 싫어할걸? 설계사가? 왜냐면 요구만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냥 시공사 입장에서 계속 중간에 태클만 걸 거 아니야. 야, 이거 안 그렇죠. 돼. 지금 문제 생겼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태클을 걸더라도 그 시공사와의,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시공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초반에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그리고 같아요. 시공사한테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어. 미안한데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을 거야. 여기 우리 뒷부분에 가면 그런 거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 나왔다. 클래시를 간섭 체크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간섭은 계속 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 우리 딱 얘기하거든. 간섭이 뭐 클래시 프리인 모델은 없다 라고 강조를 해. 우린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클래시 프리 만들 수 없어. 그리고 중간에 디자인 페이스가 지나가면서 클래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디자인 단계 때는 그걸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지나가면 클래시 퍼센테이지를 이 정도까지는 줄여줄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의 정말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 들어와가지고 뭐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야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간섭 체크를 예를 들어 갑자기 프로젝트 중간에 돌렸는데 만약에 뭐 클래시가 10만 개가 났대. 야 니네 이제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린 얘기를 하는 거야 초반부터. 그 단계 때는 클래시가 이만큼 날 거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만든 정보는 디자인에 오리엔티된 거기 때문에 시공성 없어.
근데 다음 단계 때 우리 다음 페이스에 가면 시공성을 이만큼 올릴 거야. 그리고 더 갔을 때는 이 정도 올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만든 정보가 시공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제 빈 모델을 넘길 때도 그런 식의 것들을 리포트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공성 모델을 어느 정도 체크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건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시공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뭐 빔 프로세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한 그런 내러티브가 없이 그냥 패키지만 해서 넘기면 시공사 입장에서 야, 이 무슨 정보부터 어디서 손봐야 되나 난감한 거지. 그리고 그걸 QA 하는데도 수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됐고, 야, 걔네들이 온 거 볼 거 없고 그냥 다시 만들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잘 지켰을 때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만약에 변화함에 있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지. 기본의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시공사가 처음부터 들어온다고 한들 그게 디자인이 처음부터 시공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질 것이냐? 그거 되게 미지수라는 거죠.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때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막 진짜 5만 가지 이상한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 들어가서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혹은 뭐 조경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라이센스를 딴다는 것도 그 시험도 사실은 내 생각을 막 아이디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 뭐랄까 인제 그러니까 집행 가능한 도면을 이해하고 뽑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점 트레이닝이 되듯이 어 약간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BIM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건물이라는 게 이게 페이퍼 아키텍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 이 물리적인 땅을 딛고 서야 되니까 그런 졸업도를 같이 그러니까 조립도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경험까지도 인제 그쪽을 지향해야 된다고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약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에 내가 코드를 짜는 것까지 중요해. 그냥 아무나 짤 수 있어. 어떻게든 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 이 프로덕트에 이 코드를 커밋할 때 중요한 건 이 코딩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 달라. 거기에 맞춰야 돼.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 회사는 이러한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몸에 배는 거야.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렵고 불편했는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치 설계하는 사람도 시공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좀 더 BIM적인 BIM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설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시공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좀 이해하면서 산업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금물과 민물이 만나는 딱 그 경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융화되는 그런 트랜지션하는 그런 인제 아키텍트들 그런 시공자들이 인제 요구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바라보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빔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 이런 뭐 BEP에 여러 가지 LOD 나온다. 그럼 한국이 LOD 갖고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LOD 갖고 다 2시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거를 되게 그냥 무턱대고 해야 될 거 이렇게 보지 말고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과연 이 아이템 중에 과연 내 프로젝트에 정말 필요한 LOD는 뭐이며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보다 더 나아간 LOD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건물의 형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들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을 하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그냥 막 쌓아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왜냐면 이 결국은 이거의 조건을 맞추는 게 프로젝트가 아니잖아. 이거를 결국은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맨날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야 뭐 이런 거 LOD 중에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여기 예를 들어 행어 나왔다 그래 행어가 있어 이 단계에서 이 행어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과연 이거 지금 단계 때 필요해?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 얘기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거 어차피 컨트랙터가 와가지고 알아서 할 거야. 내지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얘 빼. 그럼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뺄 거 빼고 이거 그냥 다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만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네. 약속만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내가 지금 모든 거는 QA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
이걸 하겠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헬스 체크를 해야 이게 실제 되는 거지. 정말 처음에 다 만나가지고 자 합시다 으쌰으쌰 오케이 뭐 그러고선 조용해.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딜리버리 날아가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러고서 갑자기 막 태클로 오기 시작해. 그러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들을 프로젝트 YG에서 계속 QA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야. QA가 불가능해요라는 얘기도 해. 야, 그거 어떻게 QA합니까? QA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QA도 왜 그러죠? 뭐 AI 그런 얘기 갑자기 또 AI가 나네. 뭐 AI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프로세스하는 플랫폼이 생겼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갖다 쓰자. 나스닥 느낌인 것 그렇게 가는 같은데. 게 아니라니까. 프로젝트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아, AI가 뭔가 됐든 뭐가 됐든 걔네들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이 되든 옵티마이즈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맞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포인트가 네. 비슷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빔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글로 배우면은 글로 배우는 그냥 것보다 더 위험한 거 있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 옆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거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소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면 경우가 안 있는데 돼요. 진짜 이거는 지금 이제 부딪혀 보고 좀 겪어 봐야 돼요. 네. 피드백을 주시면 어쨌든 열정적으로 답변해 네. 주셔서 시인찬 그래요? 선생님께 이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비아냥망골인 것 같아 가지고. 주시면서 네. 또 이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런 발주 방식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답변 주신 것이 더 유익했고 그다음에 인제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빔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인원이 CM 측에 있고 설계 감리도 수행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공을 고려한 리뷰 프로세스 가로 열고 이제 말씀하신 그 단계적 LOD 간섭 체크 같은 거 고런 프로세스들 그 리뷰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좀 더 아까 CM 입장에서만 하나 있으면 물론 이제 CM에서 이제 총괄 빔 매니지먼트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각 디서플린별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당연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좀 더 코디네이션 계속 모든 건 코디네이션인데 그러니까 간섭 체크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이 간섭을 갖다가 왜 일어나는지 언제까지 일어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A라는 룸이 지금 옵셔널리 아까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죠? 옵션 디자인이 약간 펜딩된 중간이야. 그러면 얘로 인해서 어디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면 어디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서 일어난 클래시는 지금 현재 펜딩 클래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클래시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넘버를 스피드아웃 해가지고 지금 몇 퍼센트 몇 개의 클래시가 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난 클래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게 빔 매니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도 이러이러한 클래시가 났다라고 리포트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났을까를 각 디서플린별로 연결을 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퍼스펙티브 계획을 갖다가 그걸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 넥스트 위크에 어디까지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컨덕터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든지 100%의 제가 모델은 만들 수는 없다.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예.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에 대한 이상향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지향해 나가는 게 인제 하여튼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 인제 예를 들어 그래. 클래시 얘기가 나오면 되게 왜 클래시에 민감해지냐면 되게 큰일 났다. 멍청한 어떤 그런 CM 쪽의 어떤 그런 애들이 계속 그냥 그런 음. 빔360나 이런 데서 그냥 무작정 클래시 돌려가지고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리포트 계속 쏴. 야, 지금 몇 개의 클래시가 났다. 근데 몇 개의 클래시가 문제가 아니거든. 예를 들어 그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 100개의 클래시가 난 방이 하나 있어. 미케니컬 룸에 놨다 쳐. 근데 얘는 어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래시가 났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 예를 들어 공간 자유가 충분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근데 어디는 클래시가 한 개 났는데 얘는 얘를 이 클래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우팅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뭐 빔 사이즈를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나. 그러면 100개의 클래시보다 한 개의 클래시가 더 크리티컬하거든. 그러니까 클래시를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지금 클래시 매트릭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클래시 프라이어티라고 있죠. A, B, C, D 나와 있잖아요. A, B, C, D별로 각각의 그런 부재 머티리얼 카테고리별로 그런 거에 대한 그 프라이어티를 나눠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있지. A와 A가 만나면 걔는 하이어 크래시,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 크래시야. 그리고 C와 C가 만나면 얘는 되게 마이너리티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간략화되어 있는 거고 이게 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세부로 나갈 거예요. 다시 원, 다시 투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와 이거가 만나서 크래시가 났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통보가 돼야 되는 거냐, 미케니컬 엔지니어한테 통보가 되는 거냐, 그거 별로 서브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템플 이거 예를 들어 하면 저거 갖다 템플릿 나중에 프로젝트 쓰면 되겠네. 이거 템플릿은 시작이고 당연히 프로젝트 들어갈 때 이것들에 대한 항목별로 이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초반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이게 계속 처음에는 얘가 C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A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좀 SD 단계 때는 이게 로우 레벨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게 역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목표는 하나예요. 내 입장에서 목표는 하나예요. 항상 내가 초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걔를 갖고 계속 QA를 하면서 계속 퀄리티를 푸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잘해라 그러면서 그냥 오버올로 그냥 완전히 그 데이터를 뿌려대면 이거는 남들한테 소위 말해 진짜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비마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욕 나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냥 나한테는 그냥 다 발목인 거야. 왜냐면은 내가 하겠다고 말한 거 이외에 그럼 뭐 하겠다도 말을 안 했지만 그냥 가이드라인 들이대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냥 뭔가 그냥 갖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식의 좀 정확한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게 어쨌든 필요합니다. 오늘도 네. 계속 이제 2시간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댓글이 또 네. 하나 달린 게 있어서 또 간단하게 읽고 이제 넘어가면은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도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다른 분입니다. 보통 프로젝트에서 LOD를 이야기할 때 결과물을 특정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젝트를 전부 특정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라고 네. 예, 같은 제가 그렇게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질문을 한번 또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화면에 네. 띄었거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우리 신찬 선생님이 해줬던 그 전에 발표 6개의 비디오 혹은 전에 했던 라이브 그 발표에서는 설계 빔과 시공 빔에 대해서만 다루어진 듯한데 준공 이후 넘어온 시공 빔 성과물이 다시 유지 관리를 위한 파라미터들로 대체된 유지 관리 빔으로 전환되어 실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두 네. 번째 질문 네.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참 몇 개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빔 관련돼 가지고 앞에 BEP 이런 거 만들 때 여기 제가 지금 코비라고 썼는데 코비가 뭐냐면 실제 이제 컨스트럭션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뭐 타임라인이나 빔 컨스트럭션 스케줄 이런 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처음에 이제 BEP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빔 모델은 추후에 컨스트럭션 모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쓸 거다. 그러면 이제 컨스트럭션 모델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언제 넣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그 코비 안에는 컨스트럭션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잖아요. 언제 서비스 할 거며 누구 매니팩처고 누가 검증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런 파라미터들 추후에 쓸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당연히 이제 필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을 만약에 저는 이제 제 데스크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처음에 진행될 때 처음에 SD 단계나 DD 단계 때서는 이 코비 파라미터를 갖다가 아직은 집어넣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예를 들어 아까 그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컨스트럭션 만약에 GC 컨트랙터들 건설사가
프로젝트보다 좀 얼리 인덱프트 돼. 그래서 뭐 DD 때부터 만약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럼 이제 걔네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뭐 그걸 코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컨스트럭션에 필요하거나 나중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라미터들이 세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일단 정보가 있어야 파라미터에 넣는 거니까 이제 그 정보들이 생성되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들이 넣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빈 파라미터를 우리가 넘기기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만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이게 왜 넘겨준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빈 모델, 랩인 모델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흔히 그 인더스트리 표준으로 IFC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익스포트 되는 그런 포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IFC로 우리가 익스포트하기 전에 이런 형태의 코비 데이터나 필요한 여러 가지 퍼실리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 한번 드레스업을 해가지고 IFC로 뽑아서 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좀 하나의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 쓰는 플랫폼인데 이게 얘네들이 그 뭐라고 쳐야 나오더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쪽의 플랫폼인데 얘네들 뭐가 있나? 이거 지난주에 그 리뷰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윌로우란 이런 플랫폼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디자인에서 우리가 IFC가 됐든 필요한 형태의 그런 빔 정보예요. 모델도 되고 정보가 되는 그 모델을 패키징해서 이제 넘기면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대부분 이제 이것들을 주체적으로 이제 넘겨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시보드 형태로 뭐 흔히 말하는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분석이나 아니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앞으로 그 MEP 컨트롤링,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서 넘어온 그런 정보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에 넣거든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될 거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소싱, 약간 좀 사용자적인 입장에서의 것들을 갖다가 그 정보 안에다가 이제 드레스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선작업을 해주는 작업은 이제 저희가 하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단계 때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단계 때 얘기긴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선작업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런 그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맞춰주는 약간 그런 과정은 우리 책임하에 있다고 봐도, 예, 있다고 봐도가 아니라 그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젝트별로. 이제 그럴 경우에. 그래서 코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서 사실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실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특별하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빈 모델을 갖고선 그런 식으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나 다양하게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겠다. 그래서 예전에 저 다른 그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그 페이스북 그 메타 그 헤드쿼터 새로 할 때는 걔네들은 그거를 실제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VR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겠다. 걔는 또 한총 또 VR이 또 원체 메타 월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각에 대한 그런 정보를 예를 들어 QR 코드나 이런 식으로 파퓰레이트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 인덱스를 QR 코드화 하게끔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좀 확실하게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왜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아예 그런 매니지먼트 업체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활용할 테니 이러이러한 정보를 달라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이제 디벨롭이 되고 나서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신천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나눠 주셨는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 질문 있으시면은 빠르게 지금 라이브 챗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오늘 또 신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약간 난리가 난 듯한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으로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각각의 산업,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 뭐 BIM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른 산업들도 보면은 지금 다들 너도 나도 AI다. 사실 AI는 결국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막 여기서 이거 듣고 여기서 이거 보고 이게 맞다. 저거 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가 각자가 소화해서 그 믿음을 갖고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카오스적인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지 않아. 수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 살았어. 왜냐면 특정 몇몇의 수학자들이 그것들을 다 밑바닥에 깔아 놓고서 우리는 그걸 그냥 활용하면서 수학이라는 개념을 덧셈 뺄셈만 알고 살았다고 치자고. 혹은 이거보다 더 몰랐어. 근데 갑자기 야 곱하기 더하기 뭐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대.'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수학을 배웠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스마트폰을 한번 보자고. 일본은 지금도 팩스 쓴다면서요. 팩스 쓰면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못 믿어서 팩스를 쓰는데 팩스를 보낸 다음에 "이메일로 팩스 받았어요?" 이렇게 이메일로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스마트폰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사회에 딱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 그럼 거기서 오는 어떤 혼란감. 지금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신희창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느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디벨롭이랑 굉장히 흡사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데이터 스트럭처는 뭔가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어떤 유형, 무형의 형이상학적인 하학적인 무언가를 어떤 추상화시키기 위한 구조체인 거고 이 구조체의 데이터를 들어가서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신찬 선생님이 말씀해 줄 때 머릿속에 코드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그냥 둥둥둥둥 생각이 물론 구체화시키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해요. 왜냐면 왜 가능하냐면 저는 데이터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지금 세대 말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서 만약에 수학, 과학, 뭐 국어, 뭐 언어니까 언어는 영어 다 포함되는 거죠. 인간의 사고 체계니까. 언어 그다음에 데이터. 만약에 데이터를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현상을 기술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세스하는 그런 과정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겪어왔다 친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빔과 그들이 이해하는 신창 선생님의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대들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디지털 문명이라고 이걸 좀 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 문명과 데이터 문명이 아닌 시대. 지금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인물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들은 데이터 문명이 안 되는 것들이고 데이터 문명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데이터들을 직접 한번 코드를 짜보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저런 고민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영어 영작도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가 넘어서 30대가 돼서 사회에서 그런 체력들을 지식들을 어떤 그런 날리지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도메인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좀 공부를 하시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맴 돌면서 '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랑 똑같아. 말씀드렸듯이 "야 남주야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버전 나올 때마다 매번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사람은 대부분 다 겉핥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UI 바뀌면 바로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건 마치 뭐다? 수학 문제를 수능을 그냥 답으로 외운 거야. 3 번에 2 번, 5 번에 4번 이렇게 답으로 외워봤자 그 숫자가 바뀌면은 그냥 빵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수학을 공식을 이해하고 숫자가 아무리 바뀌었을 때도 그 공식을 대입하면 바로 이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데이터에 피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걸 피하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데이터 문명이 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공부했듯이 그런 세대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제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상황에서 그 파도에 휩쓸려 죽는 게 아니라 타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NJ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제 또 댓글이 좀 몇 개 달렸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희창 선생님 또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메인 질문을 주신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과물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자 하는 FM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려면 클라이언트가 정보 형식이나 해당 정보에 대한 드레스업 방식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또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뭐 대개는 그냥 웬만하면은 요즘에 되게 호환되는 것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IFC가 됐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만약에 그런 퍼실리티 그 FM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 누군가가 대리인이 있다면 이제 그들이 그거에 맞게끔 다시 이제 옵티마이즈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필요한 정보들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드레스업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슬롯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퍼실리티 매니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AI 얘기할 때 우리가 만든 정보기 때문에 AI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지금과는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걸 우리가 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초반에.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제 FM 비즈니스 쪽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해 올 때 요구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니네들이 더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나 빌딩 메인테너ンス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 가장 커먼한 그런 프로세스 이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추가하죠.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수 있겠죠. 만약에 빌딩이 오래되면 이퀴먼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딩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미케니컬 이퀴먼도 시대가 지나면서 성능도 또 좋아질 테고 뭔가 되게 그때 당시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퍼포먼스나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돼가지고 빌딩 메인터넌스라는 측면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약간 어느 정도는 리디자인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예를 들어 CPU에 갑자기 성능 좋은 어떤 CPU가 들어왔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상이 가능해야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의 비싼 CPU만 갖다 꼽았다고 내 컴퓨터가 무작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 지금 현재 건물에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때는 그걸 하진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도입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디자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논리적인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당장의 그 빌딩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도 패키징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서비싱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비즈니스 아까 AI라는 걸 굳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판단 표현이 많은데 데이터 자체가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 정보가 어쨌든 그 인풋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도 있어서 계속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사이드한테 계속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네. 지금 또 다른 이제 피드백이 오셨는데 이제 다른 분께서 피드백을 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BIM 모델에서 코비 데이터로 추출을 네. 해서 FM 쪽에 납품을 하게 될 때 패키징은 단순하게 빔 모델에서 파라미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업체가 코비 데이터로 추출하는지요? 아니면 더 스탠더라이즈 돼 있거나 오토메이티드 된 어떤 패키징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코비 네. 데이터로 변환하는지요? 라는 어떤 댓글을 코비 데이터 세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느 단계 때 코비 파라미터를 이제 드레스업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델을 갖다가 우리는 디자인 모델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어디든 계속 우리가 프로젝트를 모두 다가 같이 진행하잖아요. 내가 하고 넘기고 다음 사람이 이게 무슨 릴레이 바톤 터치하듯이 그냥 계속 리니어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을 갖다가 그런 코비 데이터로 좀 일찌감치 그것들에 대한 그런 분석 플랫폼을 갖다 구축해 가는 그런 팀들이 디서플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모델을 링크를 하든 뭘 하든 그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세스에 맞게끔 우리가 플랫폼을 갖다 계속 맞춰주는 거죠. 지금 단계 때 코비 데이터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그걸 다 패밀리 단계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 시스템 단계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코비도 사실은 그 일예인데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집어넣고 그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그쪽에서 뭐 쉐어드 파라미터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준 거를 우리가 갖다 파라미터를 연동해서 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되게 그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빵! 야, 여기 있어.
야, 니네들이 책임이야.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그걸 뒤집고 다 해. 뭐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중간에 그런 어느 정도 오버랩돼서 컬래버레이션하는 단계가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2시간 넘겼어.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갑자기 또 모르겠어요. 남주 씨 말하는 동안 막 프로젝트 폴더 뒤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 포인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클래시가 났을 때 그거에 해당하면서도 서브 데이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게 하나의 어떤 클래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으며 지금 단계 때는 그 프라이어티가 어떻게 되는 우리가 지금 무시를 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야 이 단계 때는 이거 그냥 무시해. 여기 이거 같은 경우 무시 가능하지. 파이프가 슬랩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단계 때도 다른데 여기 예를 들어 그런 슬리브라고 해가지고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단계 때 구조해서 마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나중 지금 현재 약속돼 있는 LOD에서는 해줘야 돼. 예를 들어. 근데 LOD에 너무 이제 그거 되지 말라는 게 지금 단계 때는 LOD면 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입장에서 얘는 언제든 추후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얘는 일단은 펜딩 해가지고 LOD를 나머지 LOD에 비해서 좀 쉬프트를 해버리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위에 따라서 파이프가 지금 3개 들어가고 사이즈가 바뀔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펜딩해 일단. 그러면 이제 LOD가 뒤로 밀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LOD는 좀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왜냐면 그 LOD라는 거가 사람들한테 무슨 백과사전처럼 뭔가 되게 숙제 이걸 해야 되니까 맞춰야 되고 왜냐면 그게 더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좀 뭐한데 한국에서는 디자인하고 나서 그거를 왜 누군가가 다시 그 빔 모델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닝 하고 패키징할 때 빔 모델 그러니까 그 빔 모델을 패키징하는 과정에서는 그 LOD가 정말 계약서 같은 거거든. 왜냐면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맞추는 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 LOD도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봐야지 그거를 최종 산물 여기다 이게 예를 들어 디자인 모델에서 이 LOD는 있어야 된다고 해. 근데 그 시공 모델 가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다 이거 할지 안 할지 다른 이유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뒤에 뭐가 있어서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드는 정보가 진짜 신뢰도 있어서 최종까지 가는 정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면서 나의 기회비용을 잘 쪼개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제 모델링을 위한 모델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게 얘기죠. 그 LOD에 대해서 저번에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이라든지 국어 배우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걸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걸로 현상을 기술하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약간 그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뭐 바인딩을 걸고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 LOD 얘기할 때 형. 결국 우리는 BIM 그러니까 특히 레빗 소프트웨어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해서 갖다 얹혀 놓고 이게 뭐 무겁네요. 이걸 언제 바꿔야 되는 이 모델링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운영 체계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물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화된 영역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데이터가 시각화시키는 거는 그 다른 이야기인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각화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이 이게 LOD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스위칭을 하면서 보여주고 필요하다면은 더 디테일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레퍼런싱의 차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알아야 이런 식의 뭐가 필요한 데이터고 뭐가 안 필요한 데이터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얘기하면 AI든 뭐든 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첫 단추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솔직한 그런 평가도 필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할 때 그것들을 모두와 공유를 해서 좀 더 확실한 타겟과 목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QA를 하는 목적으로 딱 해서 그걸 계속 프로젝트 중간에 운영을 해가면서 가야 그게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빔의 방향이지 이게 뭔가 목적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만드는 거에 자꾸 시간과 노력을 소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필요한 것만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는 것도 문제고 못한다고 못하는 건 뭐 아무 생각 없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할 거고 대신에 이걸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면서 나름의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음.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플렉서블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빔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할 수가 있고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음. 정말 뭔가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느냐 안 활용하느냐는 약간 그런 관성을 만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표현. 관성을 만들. 일단 움직여서 이게 잘 굴러가면 잘 굴러가요 이게. 근데 갑자기 처음에 놔뒀던 거를 마지막에 굴리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 단계는 보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든 뭐가 됐든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에 걔가 필요한가를 만약에 리뷰했을 때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중간에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사고를 바꿔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음. 서로 간에 잘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 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마지막에 이 얘기 나오냐면 요새 뭐 갑자기 지금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사람들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올리다 보면 막 자격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남준 씨랑 되게 오래전에 한번 그때 무슨 그 빔 뭐 국토부에서 나온 거 얘기하면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되게 좀 비아냥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격증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나는 그런 거 생각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코디네이션 차원에서 이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레빗을 잘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왜냐면 자격증에 보니까 아래 세부 교육들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교육들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학생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뭐 기술적인 거 말고 다른 디서플린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른 디스플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들에 대해서 프라이어티도 내가 협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에서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 빔 교육 어떻게 해요? 그 남는 시간에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차라리 요즘에는 잘은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거든.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가 나뉘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공학과는 막 시공 수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설비 수업도 들어. 근데 건축학과는 그런 거 안 듣고 디자인만 한단 말이야. 안 음.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의 시공 수업도 만약에 건축학사한테 이렇게 해주고 설비 수업도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역할이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빔을 잘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프로그램은 남주 씨도 알다시피 하다 보면 자연히 배워질 수밖에 없어. 음. 내가 뭘 그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예 마지막으로 얘기 얘기하자면 필요하다. 네. 예 그 얘기하니까 아까도 사실 제가 얘기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제 선배 뭐 후배 분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 유학 갔을 때 설계 진짜 막 "와 이런 걸 만들어냈어. 우와."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인제 회사에 들어가서 연차를 쌓고 라이센스를 따고 그다음에 인제 사무실을 내고 할 때 인제 디자인을 발전 순서를 보면은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옛날에는 약반듯한 디자인을 뽑아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요즘은 보면은 완전 그냥 어디 길거리에서 다니면 딱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건물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디자인이 약간 뭐 옛날 같은 그런 색깔이 안 나타나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디자인들의 강조점과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건축가가 도면을 뽑아내는 걸 넘어서 건물까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 경험까지 다 아울러서 현실적인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맞춰 나가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정보가 주어지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네. 학습하고 계속 학습하고 이렇게 이것들을 좀 근본적인 것들 저는 약간 항상 코딩할 때 그러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약간 해킹을 해서 그 근본을 흔들면 그 위에 것들이 설명되는 게 되게 다 많거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데이터를 이해한다 해서 학원을 다니고 AI 뭐 얘기를 듣고 막 이런 것을 뭔가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구조를 짜 보고 모델을 아주 단순한 모델을 구현해 보고 구현한다 해서 그걸 다 일일이 짜지도 않아요. 요즘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서 그냥 시간을 누적해 가면서 그 핵심을 파운데이션을 잘 다져 놔야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아이콘이 바뀌니까
멘붕에 빠져서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계속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 구조를 짤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현상을 데이터로 기술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3일만 이해하면 끝나거든요. 3일만 진짜 딱 공부해 보면은 아, 이 방식이구나.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지 그냥 계속 겉에 뭔가를 레이어를 덮이는 식으로 계속 색칠하고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낭비되고 나중에 새로운 게 나오면 또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선배된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전에도 비디오 만들어 놨었는데 데이터로 박사하신 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분은 데이터로 박사를 해서 그분에서 스피커를 들고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있지만 그분은 엑셀로 데이터를 프로세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쳤지. '아 그래서 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구나.' 누가 알고 누가 모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할 때 그 핵심 코어를 알고 있냐 아니면은 거기서 바라본 하나의 관점에서 그냥 내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냐의 차이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항상 핵심 코어 그거를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음. 우리 신인창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또 2 시간 네. 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압축적으로 주셨는데 특별한 이제 피드백은 없고요.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도 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모아 또 신희창 선생님이랑 같이 좀 미팅을 또 잡아가면서 좀 알찬 유익한 들으면서 이해하고 시작하는 신희찬의 빔 이야기 밸류 엔지니어링 시즌 2를 한번 또 지식을 잘 아카이빙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신 신희찬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마지막 코멘트 한번 받고 그다음에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멘트를 할 거는 없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뭐 이렇게 감정 표현만 한 것 같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좀 정말 속마음은 대놓고 프로젝트 하나 꺼내 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진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니까 이거를 좀 이제 음. 설명으로 때우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좀 말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음. 그냥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너무 큰 산을 바라보고 가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좀 솔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AI도 마찬가지고 빔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 시공빔 디자인 마찬가지고 그걸 내가 준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곳에서 시작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 더 기대치가 높아지고 더 나은 것들을 좀 모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맨날 좀 스트러글 저도 되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네. AI 저도 잘 해보고 몰라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되게 모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이 제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형 같은 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딩을 1 시간을 하거든요. 그냥 일어나면은 일단 앉아 가지고 일단 코딩을 1 시간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바쁘고 일도 바쁘고 저도 사실 회사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저도 막 회사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막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신희창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사실 어렵지만 한 분야에서 어쨌든 온 것도 어렵지만 이걸 지키고 앞으로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노력이에요, 노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진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앉아 가지고서 계속 깎으면서 가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되고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시간 너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에 토요일에 또 황금 같은 시간에 회사에 나오셔 가지고 아니 또 근데 얼굴 원래 되게 토요일 날에는 이제 애들이랑 시간 보내고 저녁에 이제 나도 주말에 또 이렇게 왠지 일요일 날은 진짜 일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은 '아 그래도 내일 하루 있으니까.'라는 생각에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 뭐 밀린 걸 좀 하든 그런 시간이 있어서 토요일 날에는 뭐 항상 오케이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네. 요번에 출장 들어가면은 제가 5월 달 말에 LA 쪽에 갈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뭐 라이브 같이 브이로그를 찍어도 괜찮고 우리 조용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아휴 지어 주세요. 아저씨들끼리 뭐 하여튼 그래요. 네. 네. 아니야. 여기 계신 알겠습니다. 분들 라이브 네. 오셔 가지고 질문하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 근데 되게 신선 저는 오늘도 사실은 뭐 AI 갑자기 질문이 나와 가지고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또 그게 나오니까 막 옛날 폴더도 열어보고 저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하면서도 저도 혼자 딴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하다 말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난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어업 회사의 매니저의 멘탈리티를 약간 네. 특정 아니 방향으로 지금 되게 완전 우리도 월요일 날 마찬가지지만 월요일 으쌰으쌰 날 만나서 하자고 이렇게 막 사람들 흔들어 놓고 막상 자기 일 바쁘면 이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나도 막 앞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발표만 하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인제 형이 각성해서 뭔가를 해 갔을 때 회사에서 저 친구 왜 그러지?"라고 했을 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를 줘서 우리 신입사 그 형님이 정도로 내가 바뀔지 모르겠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일요일 음. 날 성당 교회 가고 월요일 날 내가 바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데 이제 그게 반복된 자극이면 언젠간 맞아, 바뀌겠지라고 맞아.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딱딱 뭔가 답을 내놓고 되게 정보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형이 생각하는 그 과정, 왜, 그 예를 통해 가지고 그 감정들 그런 어떤 왜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어떤 의미들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하는 빔 이야기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또 아 근데 약간 남준 씨 형이 포인트가 애 그거 같아. 약간 실무자들과 얘기할 때와 내가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큰 차이가 실무자들은 중간에 흥분해. 왜냐면 자기의 뼈아픈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가구나. 흥분한 내가 만약에 말할 때 내가 흥분하잖아요. '아 그럼 저 자식 저기서 되게 뭐가 잘 안 됐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하시면 돼. 그래. 하여튼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약간 유의미한 정보인 것 같아요. 이게 남지가 않잖아 이런 건 사실. 저도 그래서 NJ 채널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그 thought process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뇌와 어떤 그 사고 체계들 그런 데가 사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어. 아이 2시 그래요, 반 그래요. 네. 아 11 시간 하여튼 너무 넘었어요 여기.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채팅창에서도 피드백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네. 같이 만들어가는 NJ 채널 또 칭이찬의 빅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네.